쿠웨이트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한 60대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열과 가래 증상을 보여 서울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감염자 상황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사흘째인 오늘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건물이 더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일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부산과 전북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발생하면서 그 수가 2,000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만든 업체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걸로 확인되면서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강진으로 일시 폐쇄됐던 신치토세 공항이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수천 명이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서 표를 구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의장은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2015년 전국을 강타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한 60대 남성인데 오늘 오후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을 경유해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 환자 수십 명도 격리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먼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살 남성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뒤 A씨는 발열과 가래 등 메르스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고 오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삼성 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일부 접촉 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그해 7월 6일 우리 정부가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지 3년여 만에 다시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겁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해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메르스에 걸리면 발열을 동반한 기침과 호흡곤란,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 아니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3년여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응 내용 또 앞으로의 대책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브리핑이 열린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61살 남성 A씨는 오늘 오후 4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가량 업무 출장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A씨는 쿠웨이트 방문 도중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발열과 가래 등의 증상도 보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지난 7일에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바로 서울 일원동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오늘 오전 서울 해화동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진료지원동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격리 중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A씨가 현재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의 증상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첫 증상이 나오고 1, 2주 이후에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전 5월이었죠. 그 당시에 첫 메르스 환자가 나왔을 때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환자가 어느 병원을 거쳐갔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또 거쳐간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 상당히 또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삼성 서울병원을 지나갔다고 했다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A씨와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A씨가 귀국 직후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만큼 삼성 서울병원 측은 A씨를 응급실 내에 이 선별 격리실에서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삼성 서울병원 측은 이 A씨와 접촉을 했던 이들을 격리 조치하는가 하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추가 감염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격리가 됐던 인원은 16,000여 명에 달했었고 또 누적 감염자 역시 186명에 달했었던 만큼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당시 14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국내 메르스 사망률은 20.4%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상욱 기자가 A씨가 국내로 들어와서 곧장 응급실에 갔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서나 또 공항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쿠웨이트에서 두바이까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의 EK860편을 이어 두바이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같은 항공사의 EK322편을 이용했는데요.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천공항 검역소 그리고 서울시 등과 함께 접촉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는 검역관 1명과 출입국 심사관 1명,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 3명과 탑승객 10명, 삼성 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과 가족 1명 등 총 20명입니다. 이 밀접 접촉자란 환자와 2m 이내에 근접해 있었다거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 또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20명의 밀접 접촉자 가운데 외국인 승무원 1명을 제외한 19명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밀접 접촉자 2m 이내에 근접했던 환자들 따로 지금 보고 있다고 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밀접 접촉자에 대한 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또 전문가 연결해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정보종합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내용에 관련해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메르스 환자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환자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오늘 오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응급실 건너편 3구 병동입니다. 2015년 5월, 그때 당시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음압병상은 병실 안 기압이 외부보다 낮아서 병원 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격리 시설입니다. 이 음압병상에 머물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외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현재 환자의 상태 어떤지도 궁금한데 파악이 좀 됐습니까? 예, 이 메르스 환자는 당초 설사와 발열,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호흡곤란과 혈압이 떨어진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은 오늘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일단 이 증상이 생겼고 또 현재는 특정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르스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터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유치원 건물은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재훈 기자, 복구 작업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변수이긴 한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밤샘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 뒤에는 상도 유치원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건물 아래쪽 무너져 내린 집안에 흙이 다시 쌓여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렇게 25톤 트럭이 이렇게 사고 현장을 오가면서 토사를 쉼없이 실어 나르고 굴착기로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측은 이르면 내일쯤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유치원 철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최재훈 기자 뒤로도 복구 작업이 한창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하루 동안 근심 어린 눈으로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추가 붕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트랙 흙을 부어가 텅 털면은 아이고 또 일어나는 거야. 무너질까 봐. 그게 장면을 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운동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도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레 월요일부터 정상 등교를 하게 됩니다. 상도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교 교실을 임시시설로 쓰게 될 텐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들어보시죠. 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니까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시겠죠. 방송을 하셨어요. 운동장 주변으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은 이제 갑자기 내린 폭우가 사고 원인일 수 있다. 그 정도 이야기만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비는 간접적인 영향만 줬을 뿐 이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초 내일 사고 현장을 둘러볼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이 현장을 둘러보고 사고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이 저희 JTBC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가 하면 또 구청 역시도 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도 유치원 사고 현장에서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하루 전 동작구청에서는 유치원 건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유치원에서 건물이 기울고 금이 갔으니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은 다음 날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만 보냈고 그날 밤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120명 아이들의 생사가 갈릴 뻔한 문제에 참으로 느긋한 대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구조물 내외부에 다수의 균열과 옹벽 기둥 끝부분에 30mm의 기울기가 발생했다. 해당 부서의 현장 점검을 긴급 요청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유치원이 동작구청에 보낸 공문에 적힌 내용들입니다. 사고 전날인 5일, 유치원은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의뢰한 결과를 구청에 문서로 알렸습니다. 동작구는 이 내용을 전달받고 하루 뒤인 6일,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사장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만 더 빨리 점검했더라도 유치원 건물 붕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 측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인근 공사 이후 유치원 바닥에 30에서 40mm의 균열이 생겼다며 수차례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계 당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번 붕괴 사고는 서울 가산동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데다 원인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다 보니 땅 속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가산동 아파트 단지.
지난 5일 경기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 어제 서울 상도동 유치원, 지난 일주일여 동안 있었던 3건의 사고입니다. 주변 지역의 굴착 공사 등으로 흙이 쓸려나가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붕괴에 취약한 편마암지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거 지질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촘촘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편마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 쏟아진 국지적 폭우도 지반 약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폭우나 태풍이 잦은 여름철엔 지반 침하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나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도 사고를 키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지반 침하는 전국적으로 4,500여 건. 언제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땅속의 위험 경고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여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된 질문들 또 내용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많은 국민들이, 많은 또 시청자들이 지금 메르스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면서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를 좀 따져보면은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확진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2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환자가 이제 중동에서 병원을 방문한 이제 기왕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노출이 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열이 나고 증상이 있어서 이제 바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초기 대처를 잘해서 의료진이나 환자 노출 최소화시키고 메르스 의심 환자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어제가 이제 아마 서울대병원이 국가지정격리병상 당직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서울대에 이제 전원이 돼서 확진이 됐거든요. 전반적인 과정이 이제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거의 하루 만에 환자가 확인될 정도로 잘 진행이 돼서 이전에 2015년에는 거의 환자가 질병이 발병하고도 메르스 확인되기까지 열흘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기에 환자를 잘 발견했고 밀접 접촉자도 최소화시킨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 접촉한 사람 2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20명 파악한 방식은 맞는 겁니까? 현재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주 긴밀한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의료진 같은 경우는 보호장구가 제대로 착용이 안 된 상태로 노출된 경우를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0명 정도가 아마 추가가 되긴 할 겁니다. 아마 계속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파악된 수준 정도는 어떻든 간에 지금 조기에 확인된 부분들은 맞을 거는 같고 추후에 이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추가 노출자가 있는지 여부를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취재 기자가 백신이나 치료법은 현재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것이냐. 그럼 3년 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격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그렇게 좀 나아진 점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보다는 연구 진행이 돼서 백신 후보 물질들이 이제 초기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백신들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개발이 보통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백신은 없는 상태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연구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좀 많이 진척이 됐지만 또 약이 이런 치료제 자체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약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상용화된 약은 현재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격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치료법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이제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개인들이나 어떤 뭐 관계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이런 맥락으로 여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치료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효과 가능한 치료제는 있고요. 그런 것들은 환자한테 써서 최대한 이제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제 치료는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메르스는 어떻든 노출이 된 사람들 중에서 발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노출된 분들이 이제 14일 이내에 발병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이제 증상이라는 거를 관리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어쨌든 2015년에 비해서는 조기 진단도 됐고 조기에 격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2015년과 같은 상황이 이 환자로 인해서 발생할 것 같지는 현재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2015년과 비교를 해서 조기에 확진자가 격리가 됐고 여러 가지 대처 면에서 네.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관련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새로 생겼고 질병관리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네. 사실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 당시와 지금은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메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정보들도 거의 이제 가진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귀국한 분들한테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1339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제 방역당국 지시를 따르라는 문자가 계속 가고 있어서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됐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게 개선이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반응을 잘해서 최근에는 대부분 1339 연락해서 이제 바로 국자지원 격리병원도 이송되는 분들도 많고 일부는 이렇게 해서 다른 병원 들려서 가긴 하지만 병원들도 초기에 이제 이런 환자들이 아예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에 확인해서 환자를 이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2015년 이후에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해서 이번에는 하루 만에 이제 진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어떤 전반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 대비했었던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연결 부탁드렸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림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코 케이크를 급식으로 먹고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의심 환자가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도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 6인실입니다. 이 병실에만 같은 반 고교생 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풀무원 계열사가 공급한 초코 케이크를 급식으로 먹고 탈이 난 겁니다. 그날 저녁쯤부터 설사 나오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머리 아파서 열도 나고 몸도 너무 떨리고 춥고. 이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을 비롯해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합쳐 전국 19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빵 위에 올라간 크림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먹은 식중독 의심 환자는 어제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50명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살모넬라균은 보통 잠복기가 72시간인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이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급식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이른바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는 풀무원의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사실 좀 많이 믿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이미 상당수 학교에선 급식이 중단됐고 급식 중단에 따른 단축 수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지진으로 현재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수천 명이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승객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표정이 스칩니다. 3박 4일 만에 가는 거라고. 집에 못 가는 줄 알고 우리 얼마나 해먹은 줄 알아요. 진도 7의 강진은 평생 잊히지 않을 불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태풍, 폭우, 지진 다 경험했는데 아무튼 꿈만 같은데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10시 40분 인천행 제주항공편을 시작으로 우리 관광객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고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표를 구하려 무작정 자리를 잡고 앉은 승객도 있습니다. 일단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서 부산 가는 거를 어떻게 어렵게 구했어요. 대체편이 밤 9시에 마련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공항에 와서 일찍부터 와서 대기하고. 대피소에서 만난 게 인연이 돼 어느새 간식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삿포로 시내 임시 대피소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도리 고등학교엔 전날 밤 15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루 어제 잤고요. 오늘은 공항 근처에 가서 거기에도 그 대피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아까 전달을 받아서. 이날 하루 정기편 14편과 임시편 10여 편을 이용해 약 5천 명의 한국인이 빠져나갔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머물고 있던 분들도 많겠지만 막 일본 여행을 가려다 급히 취소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엔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 실제로는 표값의 절반 넘게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가족과 홋카이도를 가려던 박모 씨는 어제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박 씨에게 취소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항하지 않은 항공편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표값의 반이 넘는 수수료를 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취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철회시켰다는 거에 일단 첫 번째 기분이 나빴고, 이제 천재지변이잖아요. 40만 원에서 26만 원을 제하고 14만 원만 주는 건 좀 약간 억울한 게 아닌가. 열흘 뒤에 출발하는 홋카이도 여행 패키지를 계약한 손모 씨도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공사의 결항 결정이나 정보 명령이 있기 전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고객님께 더 돈을 지불을 해주셔야 한다 해서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이 환불이 안 되는 상황으로 끝낼 겁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분쟁 해결 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의 불만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수수료 없이 여행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1980년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가 온갖 폭행과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지난주 저희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과거 수사 당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사를 방해한 윗선으로 지목된 당시 부산지검장이 어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의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는 3천여 명이 수용됐습니다. 수용자 머릿수에 따라 단속 공무원들과 복지원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길에서 잠자던 취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습니다. 성폭행과 강제노동 같은 인권 유린이 일상이었습니다. 지옥이구나. 이곳은 그냥 지옥이구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을 개간하려고 수용자들을 축사에 가두고 강제로 노동을 시킨 혐의였습니다. 인권 유린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요구로 철수를 했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죠. 수뇌부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부산지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어제 박희태 전 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JTBC와 전화통화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사장이 거기에다가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박 전 의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였던 송종희 전 법제처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전에서 고철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고철 조각이 지나가던 승용차 2대를 덮쳐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현 기자입니다. 도로가 고철 조각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반대 차로로 넘어졌습니다. 이때 화물차에서 쏟아진 고철 조각이 달리던 승용차 2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고철 조각을 치우느라 이 일대 교통이 2시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량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BMW 520D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마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달 27일 안전진단을 받아 운행 정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에 갑자기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곳곳에서 벌집 제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에서 벌초객이 농구공만한 말벌집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아파트 담벼락에서 벌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이 출동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입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졌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걸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꼭 갚아야 돼. 내일 꼭 갚을게.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요. 책 읽는 모습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 반팔 차림이었지만 긴 소매 옷을 입은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교차가 12도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내륙 지역도 대부분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 밖에 남부 지역엔 구름이 많았고 제주도엔 새벽 한때 5mm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자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긍정적인 편지일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는데 김 위원장이 미국에 친서를 보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정의용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끝내자고 제시한 바가 있었죠. 미국과도 물밑 접촉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친서를 보냈다고 공개한 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서입니다. I know that a letter is being delivered to me, a personal letter from Kim Jong-un to me. That was handed at the border,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positive letter. 인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폼페이오 장관이 친서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도 6일 DMZ 판문점에서 전달된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이 받아서 가져오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외교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때 전한 첫 번째 편지로 취소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살린 뒤 폼페이오 3차 방북이던 7월 6일과 지난달 1일자 미군 유해 송환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국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내 비핵화라는 시안을 제시한 데 이어 친서에선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핵 신고, 사찰, 폐기에 이르는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동안 타결을 짓고 비핵화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오늘 베이징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양재철 중앙정치국원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포함해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구구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군 열병식이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관심입니다. 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또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외국 대표단이 평양에 속속 도착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외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평양 시내는 대규모 집단체조 공연 등 행사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 김일성 민족이라는 글씨를 만드는 모습도 전해져 체제 선전을 위한 대규모 군중 시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 인사를 단행해 장성 46명을 승진시키는 등 군부 결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다만 올해는 열병식 규모를 키우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새로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비핵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선언과 핵실험장 폐쇄 조치 등과 충돌되는 행동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 기존 미사일은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구절 기념 열병식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정세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서울에선 19년째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약속한 듯 반대단체의 맞불 집회도 연출됩니다. 오늘 인천에선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오전부터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밀고 당기던 시민들이 뒤엉켜 넘어집니다. 경찰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충돌이 이어집니다. 무지개색 망토를 두른 시민은 뒤로 끌려가다 넘어집니다. 인천 동인천역 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퀴어 축제 현장입니다. 오전 11시부터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반대단체가 몰리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결국 행진 등 예정된 일정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800여 명을 배치해 축제 참가자들을 행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단체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애초 퀴어 축제에는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행사장에는 400여 명이 진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미국 경찰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간 뒤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흑인 남성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LA에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제복을 입고 퇴근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자신의 집이 아닌 20대 흑인 남성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착각한 경찰관은 흑인 남성을 침입자로 오인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쐈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피해 남성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은 사건 당일 밤 누군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으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댈러스 경찰국은 오인 사살을 한 경찰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대마초를 피워 논란입니다. 테슬라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선 불법이 아니라지만 방송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진행자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방송 도중 갑자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단순한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Or is it a cigar? No. Okay. It's marijuana It's inside weed. of tobacco. Oh, okay. So it's like pot tobacco Yeah. pods. You never had that? Yeah, I think I tried one once. 머스크는 대마초란 설명을 듣고도
진행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웠습니다. I mean, it's legal, right? It's totally legal. Okay. How does that work? Do people get upset at you if you do certain things? There's tobacco and marijuana in there. 머스크가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은 인터넷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방송 이후 테슬라의 주식은 하루 전보다 6.3%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입사한 회계 책임자가 불과 한 달 만에 사표를 던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동굴에 갇힌 태국 아이들을 구한 영국 구조대원에게도 소아성애자라는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오늘 축구대표팀 훈련장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대표팀 훈련을 공개했더니 1,000명이 훌쩍 넘는 팬들이 몰렸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우리 축구를 향한 시선이 그만큼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편에선 손흥민 선수가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때린 슛이 골키퍼 손에 맞고 나갑니다. 결정적 찬스를 놓친 뒤 다시 찾아온 페널티킥. 발을 떠난 공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 다행히 이재성에게 연결돼 첫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추가골은 손흥민의 패스로 시작해 남태희의 멋진 마무리로 완성됐습니다. 코스타리카전의 승리, 경기장의 환호는 오늘 훈련장의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팬들이 훈련장을 메웠고 재치 넘치는 응원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축구는 사흘 뒤 칠레와 평가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손흥민의 혹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흥민은 휴식기인 6월부터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뛰면서 예년보다 많은 경기 수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 7경기를 뛰며 사흘에 한 경기꼴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칠레전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뛰겠다고 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걱정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병역 특례입니다. 이 아시안게임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이들을 뽑아서 간단한 훈련만 받고 군복무를 대신하게 한 건데 알려진 대로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대상입니다. 예술 쪽도 비슷해서 국제 콩쿠르는 2등까지, 국내 유명 콩쿠르는 1등을 하면 이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된 건 1973년.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해외에서 크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자가 기준이었는데 그 첫 수혜자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 3위만 해도 그 혜택을 줬던 거를 1985년에 한 차례 줄이고 또 1990년에 다시 한번 줄여서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WBC 당시 갑자기 특별법까지 만들어 병역 혜택을 주면서 논란을 부추겼고요. 또 그때마다 법을 바꾸자는 말이 나오면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이 7건이나 됩니다. 나라의 권위나 위력을 높이고 떨쳤다는 뜻의 국위 선양.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많은 감동을 선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메달 하나에 전국이 들썩였던 이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의 권위나 위력은 꼭 이런 제도로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병역 특례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광명의 한 맨홀 안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산소 부족으로 숨지고 30대 노동자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맨홀 밖에 있다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의 비명을 듣고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강화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건물을 자주 드나들던 노숙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안을 준비한 상황에서 더 큰 규모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경우 애플, 아이폰 등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이 54번째 생일인 오는 10일 회장직을 사퇴합니다. 마윈 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 사업에 시간과 재산을 더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58의 나이로 경영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보다도 이른 은퇴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벌초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늘면서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는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이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조금 쌀쌀한 데 비해 낮 최고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라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들 앞서 전해드리느라고 준비했던 비하인드 뉴스는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안지영 기자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비하인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